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행사를 많이 취소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껴안고 그리고 그 서로로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희망을 찾는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의 이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도대체 어떤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뜻으로 여기에 와 주신 줄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어떤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애도를 해야 할까에 대한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에 당황하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 우울을 떨치고 그리고는 아프게 떠나간 넋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정말 우리가 오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비극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서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의 이 순서를 만들어 갈 때에는 전혀 다른 조건과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노래 하나를 하겠습니다. 부르고 나면 박수를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묵으로 그렇게 듣고 그리고는 선생님 모실 때에 따뜻한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의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새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나는 아픈 냄새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매려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옷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너를 두고 간다는 서른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 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오는
영원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바다의 넋을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아픈 심정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도정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으세요. 사실은 얼마 전에 척추 수술을 하셔서 허리도 안 좋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동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저런 건강 상태신데 오늘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예. 사실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인사를 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진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셨죠? 네.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그래요. 이 책은 제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쓸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과 별들 사이에 길을 놓다.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에 첫 번째 책의 제목인 쓸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을 뒤집어 보면 고귀한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목록을 적어서 살아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해석하시네요. 네. 아니, 저쪽에서 들으니까 김미중 교수가 가수급에 올라가 계신 그 사실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잘것없는 문집의 타이틀을 멋지게 해석하시는 걸 보니까 해석학의 천재가 아니실까. 오늘 북콘서트의 주인공은 도 선생님이십니다. 고통을 껴안는 것이 인문학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인문학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도정현 선생님의 이 삶의 내력을 보면 그 가운데에 이러한 문학의 어떤 이 정신적 성장사에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서의 욥기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충격과 성찰의 우물을 만들어 주었다. 듣고 싶어요. 욥기. 네. 여기 기독교도들 계실 텐데 내가 구약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주 잘 들리세요? 혹시 이 마이크 조금 조정해서 좀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욥기를 읽고 충격 같은 것을 경험해드렸습니다. 그때 왔던 충격은 뭐예요? 욥이 이게 악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인, 정의로운 인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의 야훼의 심판을 시험에 걸려서 아이들도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비바람치는 광야에 서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의 욥입니다. 욥은 자기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말해주는 인간을 이처럼 혹독하게 벌하는 신이라면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거의 절규였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문학적 전기 같은 것을, 자선 같은 것을 쓴다면 그 정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그 내 자서전이 해결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그 이 절규를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일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기했던 그 욥의 절규, 도대체 선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구나. 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복구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저는 도처에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후에 참 이상하게도 이런저런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네. 이 정의 문제와 여러 차례 조우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 딱히 이상한 것도 아니죠.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학이 하는 혹은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이 하는 일의 하나는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 벌을 보면 거기 억울한 일로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먹을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반쯤 미친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허구한 날 장바닥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여보시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Where is justice? 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읽은 것이 이 자랑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문판으로 읽었는데 Where is justice? 근데 이게 전혀 자랑이 아니면 여러분 급한가요? 그 첫 2페이지를 읽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 이게 왜 우리가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요 단어 또 찾아가지고 이어붙이면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2페이지에 7시간을 걸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오기가 생기니까 계속 읽어간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부끄러운 이야기, 뒷부분은 자랑.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없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의 그러면 우리의 대단히 먼 이야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 같다고 혹은 그런 것이 무엇 필요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쓰잘데 없이 고귀한 것들 속에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만 우리는 정의를 그 목록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까 가치 네.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가 이런 네. 정의의 상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두 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썼어요. 근데 서평의 맨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판타지 얘기가 나오고요. 판타지는 현실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독 이탈을 하는 거는 우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것이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아시죠? 도민주는 그걸 하잖아요. 또 알고 봤더니 성이 같더라고요. 또 성이 또 같은 분이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도정환, 도정일, 도연명,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라와 교육이 이 모양인데 종친회 뭐 하냐? 도시 종친회가 어떻게 좀 다 불러 모으시죠? 예, 모으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 종친들 중에 유명한 그 도선생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바빠요.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 말씀 진행하시느라고 도가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제가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장에
도시라는 게 이 도읍 도자잖아요, 그죠? 도시할 네, 때 네. 이 친구가 도둑 도자를 써가지고 도 정리를 이렇게 그 도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가가 꼭 좋은 어감만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뭔가 고귀한 것들을 도둑 맞았다면 그것을 되찾는데 도시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네. 나만 빼고. 그 약간의 조크긴 하지만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는데 정지영 감독님 뭐 좀 찾느라고 정지영하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동영상, 정지영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정열 선생님을 검색하느라고 잘못 쳐서 도종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도 종일 책을 읽고 있다. 선생님도 종일 뭐 하세요, 근데? 종일 놉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도정일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도정일, 도정일자, 쌀 도정할 때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선생님 글을 보면 정말 굉장히 박학하세요. 노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책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책은 읽으세요? 못 읽죠. 남만 책 읽기고. 예. 남들 읽으라 그러고 자기는 안 읽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 글을 만나면 참 서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도서관은 어떤 곳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서관은 기억과 상상력을 용접하는 곳이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닐 텐데 용접이란 말을 여기서 쓰세요. 기억의 출석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관계를 맺게 될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세상에서는 서로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은 것들을 꺼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러면 세상 살기가 한길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노상하는데 저는 인문학을 쉽게 얘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록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럼 인문학이란 뭐냐? 연결의 예술입니다. 연결하기. 영어로 링크라고 그러죠. 링크. 이것과 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어주는 기술. 이것은 문학도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만 총칭 인문학은 그 연결의 학문입니다. 특히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어붙이는. 그럼 여러분 문학하시는 분들 잘 아는데 은유란다든가 제유라든가 비유어법을 보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관계없는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다. 여기 문치비군의 제가 드릴게요. 괴테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입니다. 예. 괴테의 어머니 이야기. 괴테의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7살짜리 아들을 맨날 밤에 둘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과 별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이별 저별을 이어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즘 전체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보면 미친 여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을 매우 존경하고 과학자들을 하시는 일을 높이 평가하는데 요새 보면 문학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시라든가 이 인문학적인 작업들에 대한 과학의 폄하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펑펑 해대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신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트위터에도 막 나오고 그런데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딘가 썼습니다. 과학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신화를 읽는 것은 세상의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설명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거기 가는 신화를 찾아가는 이유가 딸린다. 왜 찾아가는가? 마치
우리가 신화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거기 방문함으로써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글들의 모음이라서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신화의 한 대목.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뭐 그런 소리 있습니다. 그래 놓고 글은 끝났는데 그 제 글의 특징 하나가 그래 놓고 해답은 그 말에 대한 해석은 읽어주시는 분들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남겨두는 거죠. 신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서로 관계 없는 것을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대입니다. 환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이들, 이방인들, 나와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내 가슴 속으로 나의 식탁으로 초대해 드리는 일. 그것이 여러분 인문학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보셨죠? 레미제라블. 그 이범인 장발장이 네. 출소해서 사방제 일할 데가 없을까 찾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성당을 찾아듭니다. 저녁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 이제 머릿속은 그거죠. 오늘 저녁 한 끼를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가는 데마다 쫓겨났으니까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시오. 우리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음식들은 있습니다. 빵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발장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 오늘 우리의 식사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쉬시죠 하고 이제 쉬도록 이렇게 저녁 인사를 하는데 그때 장발장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준 특별한 손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장발장은 그때까지 자기를 향해서 특별한 손님이라고 불러주는 일을 겪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신부를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환대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환대의 마음, 환대의 정신, 이것이 여러분 문학의 마음, 시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설의 마음, 인문학의 마음. 그 문학이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만약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환대의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겁니다. 뭐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그 레미제라블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학이 오늘날 그 환대의 정신, 영혼,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레미제라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뭐냐면 미르의 신부가 이제 주교로 가서 그새 거대한 사택에 들어가죠. 근데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아주 작은 건물에 환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다음날 병원 원장을 자기의 식탁으로 환대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선 여기 보라고, 여기에 베드가 몇 개 들어가겠냐고 그 다음날 바꿔요. 병원하고 사택을. 그래서 장발장이 찾아간 곳은 바로 그 전에 병원으로 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환대 얘기를 하시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쓸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은 많이 알려져서 우선 이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별들 사이의 길을 놓다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이제 관계없는 것들의 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별은 점성술이나 천문학이잖아요. 길을 놓는 거는 토목공학이잖아요. 이거하고 인문학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그 들어보겠습니다. 공학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그 하는 학문 공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인문학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리 놓기 교량을 세우기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공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인문학적 작품이죠. 종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교의 원뜻이 렐리기오, 릴리전의 라틴어 렐리기오 이것이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를 지어서 이것과 저것을 연결한다. 영어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이것을 영어로 내레이트라고도 하고 명사로 썼을 때는 서사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레이트라는 말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건데 이것의 원뜻이 뭐냐면 연결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 이것들이 전부 교량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량.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이 세상 저 세상 이어주는. 그래서 종교 부분 꼭 우리가 초월을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이쪽과 저쪽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이것이 여러분 연결의 상상력, 이어주기의 기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좀 여러분 받아들이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문학이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파는 행복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감기가 걸리면 감기를 주듯이 그런 것이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행복일까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때 그 길잡이, 소중한 길잡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연결하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요청, 하나의 간청, 심한 게 하나의 명령이 있다라면 연결하라 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연결하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좀 썼고 네. 일본에도 그 인문학 관계의 건축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뭐 하는 거냐? 그것은 관계 맺기의 기술, 관계의 건축술이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무에 물 줍니다. 지방 강연을 나갔을 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인문학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대학 강단에서 하듯이 그렇게 논리 세워서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문학이란 나무에 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에 화분에 물 줄 때 그 마음, 내가 나무와 관계 맺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인문학이다. 그래서 이 커넥트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좀 덜 쓸쓸하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의 모습이란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참 의미 없는 세상, 희망 없는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러자면 친구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그럴 때 연결하십시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좀 이따 또 여쭤보고요. 잠깐 화제를 돌려서 도종일의 개인사를 조금 듣고 싶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공부하다가 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잡지사 그리고 신문사 그것은 공부를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늦게 대학에 들어오셨죠. 문학평론도 그러니까는 좀 늦은 편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삶의 내용이 도종일에게는 무엇을 주었을까? 하라고 묻는다면요.
너무 늦추지 말라. 제가 가능하면 늦춰 놓습니다. 미루어 놓고. 그래서 손해 보는 일도 많고 지금도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어째서 이 잔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밀쳐 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릴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너무 늦추지 말자. 이게 지금 후회가 되셔서 그래요? 아니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네. 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예를 들면 신문 잡지에 많은 다수의 글을 썼는데 그건 이제 독촉을 받으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신문 글이라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감이 닥치는 순간까지 안 쓰고 내버려 뒀다가 마감 걸려야 후다닥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묘해서 그 시간에 내가 안 가면 안 될 듯한 친구의 친구집 상가 소식도 부음도 들리고 그런데 못 가요. 이거 신문사 원고 쓰느라고. 하여간 어쨌거나 간에 그런 식으로 썼던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도 엮어내질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하지.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두 권에 묶어냈는데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지금 돈 없는 시대에 어쩌자고 책을 두 권이나 내가지고 독자들한테 이거 좀 사주십시오. MC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만 내자 이랬더니 문학 동네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두 권을 냈는데 아직도 주워 담지 못한 글들이 여기 실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낼 거냐? 아니죠. 미뤄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거 하다 날 세워야 할지 모르니까 아까 욥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말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욥이 의로운 인간이면서 벌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어서 닥친 질문이 뭐냐면 풀 수 없는 미스테리. 만약에 신이 정의의 신이라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관장하는 분이라면 그는 정의로운 인간에게 의로운 인간을 옳게 대접하고 정의롭지 못한 인간에게 벌을 준다면 벌을 줄 것이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의문이 들어오냐면 정의로운 인간에게 벌을 주는 신이라면 그리고 그 신이 정의의 기준이라면 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스탠다드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학의 문제이기도 뭐도 하지만 다른 무슨 철학적인 질문보다 어떤 질문으로 제기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닥쳐야 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정의 얘기를 할 때가 근데요, 선생님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망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연애를 하셨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럴까봐 갑자기 정의로 막 가시더라고요. 네, 도망치는.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는 이 보면은 이 신문사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이 글들을 볼 때에는 그냥 대학에서 쭉 지나왔던 학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글을 쓸 때에 도정이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신문글의 특징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명징하게 분명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글은 국저의 경우에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산문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산문은 이게 문화적인 성취입니다. 그 자체가.
요새 인터넷 시대가 돼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후다다닥 글을 쓰고 하지만 사실은 한 줄의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쉽게 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 신문 기자를 하면서 시간에 몰리고 이제 그 빨리 써야 하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게 되지만 그래도 그 압력 속에서도 제대로 된 문장, 품격과 품위와 품질을 갖춘 문장을 쓰자. 이렇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품격, 품질, 그다음에 품위. 품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딴지를 하나 걸어볼게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던지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애무 얘기가 나와요. 애무. 네, 무슨 얘기인가 싶죠. 애무. 선생님 애무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도자가 승려가 자기의 빈 주머니에서 무엇을 애무하느냐 하면 제로를 애무한대요. 0, 빌 공짜. 그래서 제가 참 되게 놀랐어요. 제로를 애무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승려가 제로를 애무하지 않으면 딴 걸 애무하겠지. 이건 곤란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정현 선생님은 어떤 걸 애무하세요? 승려는 제로를 애무하는데 한국 사회 인문학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도정이든 나는 이걸 애무하고 있다. 예, 우선 그 글이 생각해 보니까 네. 1994년 조계종 성녀대회 때 씌어진 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때에 예, 한국 불교가 지금 여기 우리 불자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녀들이 이제 그 절 뺏으러 다니고 또 정치권하고 결탁해서 돈 가지고 뭘 하고 그래서 그 부패의 정도가 좀 자심했었는데 전국의 성녀들이 어느 날 모여서 저기 선운사에 모여가지고 선운사가 아니라 봉암사 성녀 대회를 열고 이 종단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불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불교가 제정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성녀들이 모여서 한참 단 한 번의 강력한 결의 대회를 열고 종단을 개혁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도 불교가 명맥을 잇고 죽지 않은 것은 이런 정신의 힘 때문이었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입는데 거기 이제 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염이라는 말 써서 네네. 수의. 네. 그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 그 있잖아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주머니가 없냐? 주머니 쓸 곳이 없거든요. 스님들의 그 가사 장삼도 사실은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넣어 다닐 겁니까? 거기다 뭘 할 겁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스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머니가 들어 좀 수건도 넣어야 하고 부채도 넣어야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한동안 우리 불교 쪽 스님들 그 주머니에 뭉칫돈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그 가사장삼의 주머니는 뭉칫돈 넣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당신들이 손을 넣을 때는 그 비어있는 주머니 거기에 손을 넣고 비어있음을 애무하라. 비어있음. 그게 이제 제로를 애무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불교적 구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음을 빌공짜, 아무것도 없음 무,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 제로를 애무하는 것. 그것을 어루만지고 애무하는 것. 그것이 불교적 구도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뜻으로 썼는데 네. 여러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우리 연습을 해 보십시다.
그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자기 앞에 커다란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로의 공입니다. 그 공을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거 괜찮습니다. 그 팔 운동도 되고. 선생님이 그 글을 보면서요, 제가 이 애무의 무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자를 보면 그 무자가요, 손수자에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없는 걸 어루만지기도 하지만 없어질 때까지 어루만지기도 하겠네. 욕심이 없어질 때까지, 또 미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상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어루만질 수 있으면 그게야말로 최고의 애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세속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돈도 애무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전도 애무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다가 뭐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애무할 것들을 애무하지만 애무할 수 없는 것, 애무해봤자 형체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들을 애무한다라는 것, 그것의 고귀함을, 그 고귀한 아무것도 아님의 대표적인 것이 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애무하는 우리의 정신 자세, 우리의 손길, 그것도 좀 소중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육에서 바로 그런 그 재료를 쓰다듬는 그런 발상, 훈련, 연습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모시고 낭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 선생님 오셨어요? 예, 안 쓰던 뇌의 한쪽을 애무하게 됐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서점 가서 제목만 딱 보고서 집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제목 보고 그냥 꽂히는 건데요. 정말 그랬어요. 제목에서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쓸데없이가 아니라 쓰잘데없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쓸데없이 하고 쓰잘데없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자가 다르고 심플을 한번 작업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쓸데없이 혹은 쓸모없이 이런 것들을 썼어요? 왜 이 사람은 쓰잘데없이라고 썼을까? 오늘 어떤 도서관에서 누가 강연 요청을 해오면서 이 제목을 인용했는데 그 사람은 쓰잘데기 없이 위해서 쓰잘데기 없이.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데요? 네. 보면서 곳곳이 아무튼 평소에 제가 또 물론 교수님 글을 읽기도 했었지만 특히 도서관에 관련된 글은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도서관에 대한 표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저는 딱 보면서 도 교수님이 딱 보였던 글이 있었어요. 도 교수님이 어린 시절. 도 선생님이 갑자기 난데없다는 표정이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칠판에 헨리 혜성이라 써놓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있잖아, 요놈이 우주를 돌다가 은하수를 건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오늘 박치기를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알아?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진다. 그렇게 되면 말이야, 니네들 내일 학교 안 와도 돼. 선생님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그날 저녁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어쩌면 그게 가족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소녀는 엄마한테 야단 맞고 혼자 제 방으로 돌아가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지구의 끝장은 어떤 것일까? 그는 밤중에 식구들 몰래 다락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세계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설계자 정규영 선생님이
2003년 도서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스탠리 쿠니치에 나오는 바로 그 지붕 위의 소년이었다.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우주에 대한 신비감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방법은 없다. 생각에 잠기는 아이가 인간의 미래이고 세계의 미래다. 고맙습니다. 이거 순천 기저귀 도서관이 작년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관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내면서 축사를 하나 써달라 해서 이제 썼던 글인데, 이거 최근에 와서 누굽니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얘기가 다시 코스모스가 새로 만들어져서 방송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세이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됐는데, 보니까 이 칼 세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어릴 때 바로 이 푸니처의 시에 나오는 소년처럼 별들에 대해서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별에 대해서 묻고 도서관에 가서 별 관련된 책을 대출받아 쓰고 그러면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저기는 얼마나 될까? 저 별에 가서면 며칠이나 걸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가 우주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의 그 궁금증, 호기심, 탐구력 이런 것들을 무한히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공간, 아이들의 호기심을 길러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도서관 사업을 일으켰고 순천관을 설계할 때 그 정경석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서관 그럼 아직도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뜨악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지금 아직도 절실한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10년 전 우리가 기저귀 도서관 운동을 일으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신경 쓰고 이런 것 같으면서도 공적 공간에서 공공정책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홀대하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이 가서 쉬면서 놀면서 책 보고 뛰어놀 동네 어린이 도서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왔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잘못 길러온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염원이 있다면, 사회에 대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여보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좀 잘 키워봅시다. 뭐 그런 것이었어요. 네. 왜 근데 이거를 읽게 되셨어요? 제가 글쓰기 과제를 내드리는데요. 어느 날은 마음에 드는 하늘 찍어오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하늘을 많이 바라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호주의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문명인이 된 의사가 묻습니다. 뭘 이렇게 바라보냐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낮은데 무슨 별이 뜨냐고. 그래서 낮에는 별이 없냐고. 그쵸? 낮에도 별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본다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그 원주민들은 우리는 보이는데 낯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밤에만 꿈을 꾸지 않고 낮에 꿈을 꾸는 게 진짜 꿈이듯이 낯별 보는 거 진짜겠다. 근데 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별에서 봤거든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소년처럼 낯별도 보고 밤별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별을 보려고 무척 언젠가 무슨 인터뷰에서
당신은 왜 하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문학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느냐? 그 참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사건들은 이상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기억하기 힘든 일들의 누적적 그 영향 때문에 어떤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이래서 문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탕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그 깊은 인상을 남긴 별 이야기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 별 이야기 하시는 제가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자란 것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른다 여러분. 6.25인지 임진왜란인지 하여간 전쟁 직후였는데 물자 부족으로 종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커먼 우리 용어로는 말똥종이라는데 책을 찍어내고는 했는데 그때 그 동화의 제목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뭐냐면 밤이면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런데 그 별을 맨날 쳐다보는 이 지상의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 별나라의 왕자가 밤만 되면 자기를 쳐다보는 이 지상의 이 땅의 소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또 걔가 나왔을까? 그 소녀를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얘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이 고개를 너무 깊게 숙이는 바람에 떨어집니다. 지상. 그러니까 도선생님 얘기죠 지금. 이 지상의 소녀는 자기가 노상 바라보던 그 별이 한순간 불꽃을 뿜으면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별을 치맛복에 담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동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별 왕자와 그 떨어지는 별 왕자를 주워 담기 위해서 치마를 펼쳐들고 벌판을 뛰어가는 소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민준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나는 불행히도 그 도민준 이야기 별거댕이를 미안합니다. 단 한 차례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도시 일가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이 도정일 스타일로 생긴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도정일 선생님 책을 보면은 거기에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 아시죠? 바람만이 하는 대답. 근데 거기에 가사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3절의 가사를 번역을 해서 싣고 있습니다. How many times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도대체 얼만큼 하늘을 올려다봐야 그 하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길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그제서야 비로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이 쌓이고 쌓여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네 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아픔의 토로가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지금 하시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불러주실. 그런 아픔에 대한 얘기를 펼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여기 어딘가에 보면 좀 이상한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거북이, 그 유명한 아틀라스 그리고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지구가 어떻게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지 않고 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거북이가 그 등에 지구를 업고 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라스가 그 인신 아틀라스가 어깨에 이 지구를 떠매고 있다. 그래서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태 민족은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36명의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들 때문에 지구는 망하지 않는데 세상에 악도 많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신이 이 지구를 멸하지 않는 것은 그 36명의 의인들 때문이다. 뭐 이런 유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가끔 인상 깊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고통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디면서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견디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흡수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의인이라는 것은, 네.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통을 흡수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의인들은 독특하게도 뭐냐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내가 흡수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는 죽어버립니다. 벌을 받아. 그래서 그는 지가 의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의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요새 말하면 박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뭐 랍비도 아니고 뭐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 저잣거리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도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남미의 그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보레스, 보레스. 네. 보레스의 이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37인의 의인 이야기를 씁니다. 네, 36인의 그렇죠. 산산을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레스 얘기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해석하기로는 왜 이 사람은 의인을 하나 더 보탰을까? 도중에 이렇게 해서 뚱딴지 같은 해석이하면 보레스가 소설가 보레스가 36인의 또 한 사람의 의인을 얹은 것은 그 37번째 의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당신이다. 얘기가 아닐 것인가.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그 37번째 의인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너는 의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 네. 고통을 흡수하는 능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대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지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네. 공감이나 동정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의 총합이 고통을 흡수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이 깊이 가슴에 다가와요. 지금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세상은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추첨한 통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뽑힌 분이 이제 이어서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역시 처음 된 자가 언제나 처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맨 위에 있어서. 자,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괜찮으세요? 예. 인간의 삶이 우연성의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은 없다. 엉뚱한 때에 엉뚱한 곳에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시대를 잘못 만나고 장소를 잘못 만나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한 사항도 선택한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삶에 대한 나의 책임, 당신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잘 됐습니다. 잠깐 나오실래요? 여기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미스터 브리츠 커피 교환권 하고 선생님이 번역하신 문학동네의 순교자 한 권 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예. 잠깐 한마디 소감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경험과 또 이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좀 흘러넘쳐서 저희들에게 메마른 저희들에게 좀 적셔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번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도정현 선생님의 그 번역이 참 놀라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Under the dome, dome 알죠? dome 지금 천장. Dome of the starry night, 별이 반짝이는 밤이죠. 어떻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별이 빛나는 밤을 지붕 삼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건 약반대. 자,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남들의 시선이 너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라. 영원히 병들면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보기에 공자의 가르침이고 논어의 중요한 행복론이며 또 동양 담론이 수양이라는 말에 담고자 한 핵심적 의미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방금 이거. 예. 강연을 잘 들어서 책을 또 사서 읽으면 지금까지 못 들었던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별 사이를 즐겁게 나는 상상력은 또 별과 인간을 잇고 지상의 별들인 사람과 사람의 가슴 사이에 사람과 개구리 사이에 길을 놓는다. 이야기는 단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 반응이며 길놓기이고 연결하기다. 이 연결의 능력이 상상력이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계세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나이 때는 언제셨는지. 예, 나이. 생각하시죠. 선생님 나이가 380세인 건 아세요? 젊어 보이십니다. 그보다. 1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19살 때. 이유는 많지만 그거 다 밝힐 수가 없고 19살이 되던 해의 겨울에 눈이 부산에서 자랐는데 눈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부산은 눈이 안 오는 고장인데 그래서 19이 여러분 보통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해만 넘기면 이제 소년이라는 것을 영원히 어딘가로 반납해야 되는 순간. 나의 소년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저만치간에 나의 소년 시대요. 이러면서 이제 가슴이 울쭉해지는 그런 순간이 19입니다. 소년의 반납,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괴테가 쓴 마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을 반납하고, 마침내 그 소년의 반납과 함께 그로부터 어른이 되어서 이제 걸어 나와야 하는데, 그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제 괴테가 시로 썼던 대목인데,
지금 저의 19살 때가 왜 가장 행복했느냐면 그것이 상실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내가 이 겨울을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나 10대는 아니다. 그래서 촌놈답게 감상에 푹 젖어서 한없이 눈을 맞으면서 겨울 철길을 헤매다가 저만치 보니까 사진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저문은 나의 10대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그 10대의 마지막을 눈으로 이렇게 둘러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 찍어주시오. 그런데 이 사진사가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우산 같은 거 붙이고 하고 사진관이 후끈후끈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에 쌓였던 흰 눈, 어깨의 흰 눈 다 녹아서 질질질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도망쳐요. 이것이 소년을 반납하던 해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 반납과 그 반납을 수습해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 또 나도 소년기를 가졌고 소년을 반납한다는 것을 다른 모든 나의 선배들과 함께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의 이상한 행복감. 그래서 19살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분 없습니까? 도망친 이야기. 눈 찍는. 도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는 추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시인을 만난 죄로 시인이 되고 시인된 죄로 죽음을 향해 일찍 떠나야 했다면 시는 결국 마료에게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는 어째서 이 가난한 어부의 순박한 운유 낚시에 죽음의 대가를 요구하는가?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운유의 슬픈 금을 시인과 우체부중. 네,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해도 됩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질문이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민웅 교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딱 세 분만 모셔다가 선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드렸어요. 네 분이었습니다. 네네. 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선물을 드릴 것이라면 네. 조금 몇 분에게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물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지금 그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선물. 돈 비싼 돈 주고 산 선물은 또 값져 보이고. 자, 그러면 시장에 팔 수 없는 것은 선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서 시장에 제일 좋은 세상에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시입니다. 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딱 두 분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셔도 읽고 그리고 손을 드시면 아마 진행하시는 분이 그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걸 꼭 갖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하나 뽑아주세요. 뽑고 읽어주세요. 이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아, 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로 확장시켜 의미의 풍요화를 달성하는 것이 은유, 상징, 알레고리, 반어, 역설 같은 언어적 발견의 기술들이다. 상상력이 의미의 확장이라면 그 확장의 기술은 문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 행위의 기본 요청이고 창조를 말하는 인간의 필수 장비다. 갖고 계세요? 누구?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 하나 더 읽어주세요. 인간이 기억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망각하는 존재인 이유는 그가 기억과 망각, 그 상반된 명령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으로부터 생존의 틈새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동아시아권 나라들이 정신과 윤리의 타락을 겪고 있다면 동아시아 문명이 시장 가치를 넘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더 소중한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예, 축하합니다. 예, 기억할게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굉장히 아쉽죠. 아쉽지만은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면 우리 도 선생님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도 선생님, 네. 굉장히 아쉽지만 몇 가지 얘기는 좀 더 하고 네.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문학, 교육,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오는 책에 도 선생님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책으로 세상을 세우겠다는 돈키호테. 기분이 좋으세요? 조금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네. 돈키호테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책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네. 지루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책은 책이 아니고 사실은 그 관계 맺기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내가 무슨 책과 관계 매체하고 책을 읽는 사이에 내가 다른 어떤 매체하고도 달리 책은 내가 나를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관계 맺는 방식이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는 이런 그 관계의 건축을 가장 그 효과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이라는 매체이고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도 많은 종류의 매체, 매혹적인 그 매체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책, 인쇄 매체 이런 게 이제 구닥다리여서 이게 조만간 우리가 버리고 해방 아니 여기서 졸업하면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꽤 계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인공지능 하는 분들 있잖아요. 컴퓨터 그 방식으로 연산의 방식으로 인간에 가까운 사고력을 사고의 능력을 키워보려고 연구해온 분들이 인공지능 쪽에 인지심리학 쪽에 인지과학 쪽에 참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능력만은 기계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혹은 생각의 능력을 가장 잘 자극하는 것이 책이라는 매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교육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쓰레기 더미처럼 어디 홀대에 받고 있고 책이라는 매체는 쓸데없는 구닥다리 매체인 것처럼 옆으로 비켜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그래서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책 읽는 것, 또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특히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전름발이 대장장의 귀환이라고 하는 도종일의 신화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쭤보면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기대를 해보게 돼요. 오늘의 이 시대의 신화를 읽는다는 것 도대체 뭘까? 그 신화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형식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과 같은 그 어떤 능력, 정서의 형식 이런 것을 발전시킨 그 비밀의 하나가 이야기하는 동물로 진화해 왔다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째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미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사람들이 유통하고 해왔는데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문자로도 영화로도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그래서 왜 인간은 이 이야기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런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짧게 쉽게 다루는 글이 여기 하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야기는 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가? 제가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운 거, 하고 싶지만 못했던 거, 그러나 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잖아요. 취직하고 일하고 가족 키우고 부양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세 가지 큰 과제가 있다면 뭘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입하는 일. 그리고 아까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일은 시대, 시간과 공간이 어디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일이다. 이야기란 뭔가, 문학이란 뭔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문학 자체가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면은 우리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도정렬 선생님은 산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산치 부족. 무슨 얘기일까? 책에는 나옵니다만 선생님이 그 음치시기도 하시대요. 산치 얘기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산치는 그 글이 앞대가리 어딘가 나와 있죠. 계산을 못하는 사람, 계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계산 방식을 떠나서 계산 다르게 혹은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타산의 방식을 버린 사람들. 이런 거 이제 산치라고 일단 정리하고 그 산치 예찬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바보죠, 바보, 그죠?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동료 시민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자기 혹시 바보 될까봐, 바보 취급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로 살지 말아야지. 내 아이들은 바보로 세상을 살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바보에 대한 두려움, 바보 공포가 많은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바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하기도 바쁜데 바보까지 되는. 그런데 문학에서는 말이죠. 문학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의 형태가 무엇인가? 그게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러시아 문학 또 다른 여러 나라 좋은 문학의 전통에서 보면 바보는 성바보, 세인트 푸, 성바보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문학이 이렇게 바보를 그리워하고 바보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장 고귀한 것의 한 구현이 바보라는 생각을 또는 그런 그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고 불교 고려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까지도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끔 준 말 가운데 그래서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영악하게 영리하게 계산하면서 이런 수판 알죠? 주판. 이거 수판 튕기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한번 크게 어리석으라라는 것이다. 한번 크게 어리석으라. 이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어른들의 훈계였는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바보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수환 주의경 같은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바보를 추방할 것이 아니라 그 바보를 간직하면서 살자. 때로 그 바보를 우리가 없는 척하기도 하고 때로 추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보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실래요? 어디 갔었죠? 네, 좀 높여주세요. 저한테도 18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잠시 멈춰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되찾는 의지,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라는 노래예요. 좀 조정해 주세요. 해저문은 들려 밤과 낮 그 사이로 하늘은 하늘 따라 펼쳐 날리고 이만치 떨어져 바라볼 그 사이로 바람은 갈대잎을 살부러 가는데 이리로 또 저리로 비켜가는 그 사이에 열릴 듯 스쳐가는 그 사이 따라 해저문은 들려 하늘가 외딴 곳에 오름불 밝기 어린 오두막 있어 노을 저 건너에 별들의 노랫소리 밤새도록 들리는 그곳에 가려네 이리로 또 저리로 비켜가는 그 사이에 열릴 듯 스쳐가는 그 사이 따라 노을 저 건너에 별들의 노랫소리 밤새도록 들리는 그곳에 가려네 그곳에 가려네 오늘 행복하셨어요? 힘든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아름다운 정신이 있으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선생님 한마디 듣고 제가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인사보다는 이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현종 씨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이행시가 있잖아요. 이 섬이 뭐냐? 이래야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야지 인문학이라는 관계의 건축술이다. 라는 얘기를 쓰면서 그것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와 너, 나와 남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섬이 생겨나고 우정이라는 이름의 섬이
솟아난다. 그 관계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행복의 섬도 만들어지고 증오와 배반, 적대와 배척이라는 섬도 생겨난다. 나는 어떤 섬을 만들고 어떤 섬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나는 나일 수 있을까? 내가 건축하는 관계, 내가 만드는 섬은 나와 내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남들 사이에 내가 정성껏 피워올리는 한 폭이 신성한 꽃은 아닐 것인가? 그 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신성하다. 그 꽃은 무용지물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만드는 그 관계의 꽃은 이 지상에서 내 존재를 의미 있는 것이기 하는 나의 최종적 사원, 나의 부처, 나의 예루살렘은 아닐 것인가? 내가 그것을 멸시할 때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 나의 다른 모든 사업들은 마침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끝난 거겠습니다. 쓸데없이 고귀한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 길을 그리고 다리를 건축해서 서로가 섬이 되지 않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